얘들아 한 방에 다 끝내볼까 하고 있습니다. 시작해보자. 내가 다음 주에 왔었을 때 문법도 할 거거든요. 자, 시작하죠. 선후 관계 무슨 말이에요? 앞뒤 관계지, 앞뒤 관계. 문장 구조 연결해서 볼게요. 소녀는 징검다리에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무하나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소녀는 일어나 팔짱팔짱 징검다리를 뛰어갔다. 소녀가 한 행동 뭐 있을까? 세수를 했다. 물속에서 뭔가 집어넣었다. 팔짱팔짱 징검다리를 뛰어갔었다. 그 뭐였지? 카마기. 그렇지. 소나기. 요거 1, 2, 3을 동시에 했어요? 아니면 순서대로 했어요? 순서대로. 아, 순서대로 하는 거 뭐라고 그래? 열거, 시간적, 선후관계. 그리고 라는 말을 써서 선후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밑에 이거 체크할게요. 이후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면 선후관계다. 별로 어려운 건 없죠? 네, 밑으로 또 내려갈게요. 열거예요, 열거. 열거는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위에다가 and 요 표시할게요. and 뭐 and 조력 발전은 조력 발전 뭘까? 조력, 어, 조력, 만조, 파동. 그렇지. 파도를 통해서 발전하는 것.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이롭다라는 장점이 있다. 조력 발전은 친환경적이고 1, 경제적으로 이롭다 2. 1 and 2. 얘네를 어떻게 해요?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지. 조력 발전의 장점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면은 열거가 뭐뭐하고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면 열거. 뭐뭐하며 및 또 또한 이런 말이 나오면 열거다. 괜찮죠? 다음 예시예요. 예시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시,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 예시. 과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다. 예를 들어 대놓고 예시지. 사과들, 오렌지들은 과일에 속한다. 어머, 쌤, 저는 앞에 문장만 이야기해도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예시, 여기서부터 요만큼 읽을 때 좀 무시해도 괜찮나요? 무시해도 괜찮아요. 왜? 글 쓴 아저씨가 친절하게도 모를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해서 써주는 겁니다. 어디 있을까? 예시. 또 여기 있죠. 가령, 이를테면, 하나만 더 쓸까요? 예컨대. 이런 말도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예시구나. 중요한 얘기 아니야. 근데 혹시라도 이 앞에 나와 있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읽어야겠지. 밑으로 또 내려갈게요. 대조래요, 대조. 대조는 왜 대조예요? 위에다가 이 한 글자만 쓰면 됩니다. 반대되는 점을 갖다 대면 대조치. 잠시만요. 대조예요. 남성들이 주로 씨름을 했던 것과는 달리 여성들은 주로 그네를 타며 여가를 보냈다. 요 지문은 쉽지만 만약에 모의고사 지문에 나와 있다면 아마 이렇게 체크했었을 거예요. 남성은 씨름, 여성은 그네. 뭐뭐와 달리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서로 화살표 이렇게 해내면 대조구나.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저는 대조라고 그냥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달리라는 말 때문에 대조고 반해, 반면에, 하지만, 그러나 이런 말들이 있으면 전부 다 대조다. 모의고사에선 대조는 늘 중요해요. 대조가 있었는데 시험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야 한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비교예요. 비슷하면 비교지. 요게 비교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비교는 비슷한 점을 열거해주면 비교. 둘이 맞대어서 그 특징을 서로 드러내면 그것도
비교. 아우, 옆집 딸내미는 그렇게 이쁘다는데, 막 이런 것도 있죠. 제일, 왜 옆집하고 비교하고 그래? 할 때의 비교는 요거, 이거. 넌 정말 꽃처럼 예쁘구나. 할 때에는 앞에 번호 쓰여집니다. 만화는 회화에 비해 최근의 예술로 편입된 장르입니다. 회화에 비해 과거. 만화는 최근의 예술로 편입이 됐죠. 그러면 회화는 언제 예술로 들어왔을까? 그렇지. 만화보다 오래 전에 요 정도의 뉘앙스가 있는 것이. 두 개의 대상을 들어놓고 공통점을 중심으로 차이를 들으면 뭐뭐에 비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뭐에 비해 뭐뭐뭐뭐 보다 이런 것들. 만화는 회화보다 최근의 예술로 편입됐습니다. 그래도 말 되겠네요. 밑으로 내려올게요. 부연, 상술, 부연 무슨 뜻이에요? 했던 이야기를 덧붙이기. 다음 상술은 상세히, 자세히, 술, 서술. 뭐뭐야, 표정이, 표정이, 이런 표정이면 알았어,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예를 들어 그러면 예시고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면 부연, 상술. 보통 부연, 상술은 어느 문장에 나올까요? 어느 지문에 나올까? 이건 니들 보기엔 좀 어려워라는 지문이 얘네들 나와요. 이렇게 읽다가 모르겠네, 앞으로 다시 갈까 했는데 뒤에 다시 말하자면 즉 이런 말이 나오면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그 다음 문장 계속 읽으면 돼요. 자연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장 몇 개? 문장, 그렇지. 문장 2개. 그런데 그 두 문장의 관계가 어때? 앞에 말을 풀어서 또 설명해 놓은 거죠. 얘네들이 완전히 같은 말이구나. 그러니까 앞에 말은 슬쩍 무시해 두고 저는 즉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에다 이렇게 별표 하나 해놔요. 얼마나 중요하면 다시 얘기해 줄까? 즉 이런 말이 나오고 다시 말해 이런 애들도 다음 또 밑으로 내려올게요. 인과는 뭐 더하기 뭘까? 그렇죠. 원인과 결과지. 원인과 결과는 서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화살표 표시로 체크를 할 겁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끊어. 도로가 젖었다. 앞에서 뒤로 화살표 표시하시면 되겠지. 과학기술 지문에서 인과도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 자기 전에 독서 지문을 볼 때 대조랑 인과는 좀 집중해야 되겠군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가 와서 도로가 젖었죠. 뭐 때문에 인과예요? 때문에 라는 말 때문에 인과예요. 뭐뭐로 인해 이것도 인과지. 하나만 더 쓸까? 그 결과. 하나만 더 쓸까? 따라서. 하나만 더 쓸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 인과관계입니다. 근데 이 왜냐하면은 좀 특이한 애지. 이 말을 중심으로 결과가 앞에 있어, 뒤에 있어? 결과. 그렇지. 결과가 앞에 있죠. 왜냐하면 요게 원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된다. 이거죠. 괜찮을까요? 네, 아직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갈게요. 달리, 대조, 비교 시작해 봅시다. 연결하여 독해하라. 엄청 쉬워. 임금협상 테이블에서 노동자 A, 사용자 B, 정부 관계자 C, 국회의원 D가 주장한 내용이다. 사용자는 무슨 뜻이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냥 회사 측. 회사 측을 사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사관계, 노사협정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노사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와 누구의 관계야? 노동자와 사용자의, 노동자와 회사의 관계. 이거죠. 10% 임금 인상해야 합니다. 위로. 임금을 5% 인하해야 합니다. 아래로. 7%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위로. 임금 5배의 인상을 요구합니다. 위로. 이렇죠. 그러면 어떻게 A, C, D 같이 묶어놓고 B만 따로 놓을 수가 있겠네? 나머지는 인상인데 B만 인하니까 그러면은 인상 요구자, 인하 요구자 내죠. 인상 요구자는 A, B, C, D 중에 누구 있었어요? A, C, D. 인하 요구자는 D 있었죠. A, C, D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요구했어? A. 그 다음 그리고 그렇죠. 요 정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같이 인상 요구자라고 다 같은 얘기는 아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얘기가 있다. 밑으로 내려가죠.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방송되는 직접 과거와 광고와는 달리,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 해보면 되겠지. 아, 달리라는 말은 대조였습니다. PPL이라고 하는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는 광고 형태다. 원래는 광고 형태에 크게 두 가지, 직접 광고, 간접 광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뭐 모여있는 덩어리들을 따로따로 나눌 거야.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종류별로 분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봉다리에 뭐가 있는데 요런 애들이랑 요런 애들이랑 따로따로 모아놨어. 왜? 얘네들끼리 비슷하고 얘네들끼리 비슷하고 이렇게는 다르니까. 아, 결국엔 분류도 따지면은 뭐다? 대조. 그래서 아까 대조의 별표 했죠? 그건 분류도 별표지. 분류가 나오면 조금 주목해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저는 이런 식으로 체크해요. 앞과 뒤에 붙으면 직접 광고. PPL, 간접 광고, 프로그램 내에 이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광고는 프로그램 앞과 뒤,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 안에 이런 거죠. PPL 너무 많으면 좀 꼴보기 싫지. 밑으로 내려갈게요. 벌써 눈물이래. 벌써 문제 나오고 있죠. 강화와 처벌은 외적 자극을 통해 반응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요거 얘네는 누구예요? 강화와 처벌의 공통점이지. 외부 자극을 통해 행동을 변화시키는 사건. 강화와 달리 처벌은, 처벌이 먼저 얘기가 나오네. 처벌 동그라미. 반응자의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그러면 나와 있진 않지만 강화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데에 한계가 없어. 한계 없어. 나와 있진 않지만 너무 단연하게 이 말 찾아낼 수 있죠? 따라서 인과라고 써야지. 따라서 인과.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려면 처벌만 사용하기보다는 처벌을 강화와 결합하여 사용할 때 효과가 더 있습니다. 말은 엄청 길지만 이 정도로 또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벌이랑 처벌, 강화 동시에 하는 거라 누가 더 효과가 있어? 처벌, 강화 같이 쓰는 게 더 효과가 있어. 강화와 처벌은 조작적 조건화의 기본 원리로서 얘네들은 또 강화와 처벌의 공통점이죠. 조작적 조건화의 기본 원리. 가정학교, 회사 분야 등 여러 군데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통점. 있습니다. 최근 모의고사 추세예요. 최근 모의고사 추세는 뭐 있냐면
A와 B를 서로 대조시켜. 옛날에는 이 대조되는 것만 중요했는데 얘네 둘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걔네들 요즘은 꼭 물어보는 추세예요. 둘이 달라. 근데 둘 다 너무 착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 이렇게 하면 공통점 이야기한 데다가는 빨간색이죠. 둘이 다르니까 하나는 그냥 밑줄, 하나는 꼬불꼬불 밑줄. 이런 식으로 체크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얘네들 공통점 따로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처벌과 달리 강화는 내부 동기를 통해 반응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처벌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지. 강화와 처벌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도 변화시키고 처벌도 변화시키는 거지. 근데 얘 뭐래? 처벌과 달리 강화는 행동을 변화시킨다? 거짓말. 처벌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틀린 말. 강화와 처벌의 차이는 반응자의 바람직한 행동 증가에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처벌은 한계가 있고 강화는 한계가 없죠. 그러니까 2번 맞는 얘기지. 3번 학교에선 처벌만 받을 때보다 처벌 강화 모두 받을 때 바람직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오, 우리 아까 써놓은 거지. 처벌보다 처벌 강화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 페이지. 그림이다, 그림. 원인과 결과, 뭐뭐 때문에 뭐뭐로 인해 이해하기. 그리고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하나 써놓을게요. 지문에 그림이 나온다. 지문에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뭐라도 쓰자. 요 말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림이 나오면 뭐라도 쓰자. 그림뿐만이 아니라 저기 누구지? 그래프에도 마찬가지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림과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도 쓰자. 나만 고양이 없어. 엄청 키우고 싶은데. 왼쪽의 그림처럼 그림 내부는, 지구 내부는 지각, 상부, 멘틀, 하부, 멘틀, 외핵, 내핵의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 내부를 요거 구조로 나누고 있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구 내부 구조를 분석하고 있는 거지. 한 덩어리를 부분으로 나누는 거 분석이라고 하죠. 분석할 수 있는 건 뭐 있을까? 뭐 시계의 구조? 인체의 구조? 이런 것들.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데 빨간색 밑줄이에요.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데 왜 빨간색이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또 위에다 쓸 거예요. 뭐뭐 할수록 뭐뭐뭐 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거 무조건 보기에 있는 말입니다. A와 B는 비례 관계다. 혹은 반비례 관계다. 이런 말들이 나와도 반드시 밑줄 그어줘야 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 놓고 뭐라고? 갈수록 온도 증가. 이 때문에 외핵은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럼 또 외핵 2칸에 액체 이렇게 써야지. 고온의 외핵이 하부 멘틀의 특정 지하음을 가열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제 추측해야지. 내핵은 액체 상태일까 고체 상태일까? 얼음 생각하면 돼요. 녹으면 액체가 되지.
뜨거우니까. 그렇지. 내핵도 액체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 하부 멘틀, 상부 멘틀, 지각 얘네들은 액체, 고체? 그렇지. 그렇게 추측하는 거지. 나와 있진 않지만. 네. 밑에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어떻다? 그렇죠. 온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외핵은 무엇으로 존재한다? 그렇죠. 액체 상태로 증가한다.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입니다. 그럼 또 사이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인과관계라고 쓸 수가 있지. 그러면 위에 지문 보면서 온도가 증가해. 이거지.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화살표 온도가 증가한다. 다시 화살표 외핵은 액체 상태다. 화살표. 됐을까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 화살표가 있네? 그러면은 인과나 과정이 있군 이라고 얘기하시면 되지. 다음 페이지.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해 여름이 짧아서 일조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확량이 줄어들었다. 이상기후로 인해 화살표, 여름이 짧아서 화살표, 일조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화살표,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과. 근데 칠판 보시면 어때요? 요거 원인이죠? 얘가 결과고, 다시 이게 원인이 돼서 요게 결과고, 이게 다시 원인이 돼서 결과고. 한 번 결과라고 영원한 결과는 아니구나. 이거인 거지. 이상기후가 발생해서 여름이 어떻게 짧아. 여름이 짧아서 일조량이 부족해. 일조량이 부족해서 수확량이 줄어들었어. 줄어듦. 니은이죠. 밑으로 또 내려갈게요. 다음과 같은 글을 읽고 원인과 결과를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읽지만 쓴 그 학교 교복 마음에 들어요? 요즘 보면 잘 안 입는 것 같긴 하던데. 이렇게. 뭐 가끔 행사 있을 땐 입겠지. 이렇게. 생활복은 나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 빨아서 훅 해서 말 놀리고. 빨래 널기 전에 한번 털어야 되는 거 알죠? 그래야 뭐 안 구겨지지. 갑자기 딴 생각 날 뻔했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복을 입음으로써 학생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같은 옷을 입어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 놓으면 되지. 많은 학생들이 교복 입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네. 하지만 A, B, C 중에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예요? A, 좋아. 얘가 원인과 결과야. 이것 때문에 뭐 결과가 생기나? 아니야. 이 때문에 요 말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B하고 C만 골라서 쓰면 될 것 같아. 누가 원인일까? 이 때문에 밥을 많이 먹었어. 그것 때문에 똥을 많이 넣었지. 누가 원인이에요? 그렇지. 앞에 게 원인이지. 그럼 원인에다가 B. 그래서 학생들이 교복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C. 이 때문에 라는 말이 어려우면 괄호하고 밑에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 그래서 요 말 씁시다. 그러면 확실히 C가 결과 같지. 다음 페이지. 그런데 두 번째 마디까지는 모티프가 한 마디에 한 번씩 나오지만 뭐뭐 하지만 대존해. 양쪽으로 화살표. 세 마디 안에서는 두 개가 조급하게 이어집니다. 즉 야호! 부연. 모티프를 촘촘하게 배치함으로써 가속도를 붙여 긴장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봅시다. 두 번째 마디까지는 모티브가 한 마디에 한 번씩 나오지만 그럼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1번 마디, 2번 마디, 3번 마디. 모티브가 한 마디에 한 번씩 나오지만 모티브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냅둬. 앞이든 뒤에든 설명해 주겠지. 세 번째 마디 안에는 두 개가 조급하게 이어집니다. M 두 번 쓰면 되겠지. 즉 모티브를 촘촘하게 배치함으로써 가속도를 느껴 긴장을 느끼게 합니다. 세 번째 마디 두 개가 조급하게 촘촘하게 배치 가속도 느껴 긴장감 느껴. 이게 세 번째 마디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는 어떨까? 한 개가 칠판 봐주세요. 한 개가 여유 있게 이어지겠지. 모티브가 듬성듬성 배치돼서 가속도가 안 붙어. 긴장감 안 느껴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세 번째 모티브 안에서는 모티브가 어떻게? 두 개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조급하게 이어집니다. 모티브 두 개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요?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지. 촘촘해서 좋은 건 뭐 있지? 역시 머리카락이죠. 어디 가서 대머리 놀리면 안 돼. 옛날에 EBS에서 무슨 다큐멘터리 실험하는 걸 봤는데 누가 봐도 엄청 잘생긴 남자예요. 근데 걔를 진짜 특수분장을 해서 정말 티 안 나게 이렇게 대머리 가발을 씌워놨더니 실험실 나가면서부터 애가 땅만 보고 다녀.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그렇더라고. 이렇게. 나는 진행되는 것 같아. 자꾸 먹고 있어. 이렇게 심을 거야. 조급하게 이어집니다. 가속도가 붙어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괜찮을까? 마치 이런 느낌? 회전초밥에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한 개씩 나오는데 갑자기 맛있는 게 두 개가 달려서 나와. 뭐 가슴이 두근두근하지만 두 개 다 내려야 될 것 같고. 밑에 볼게요. 우리들은 세계화에 대해서 개방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을 지녀야 합니다. 개방적 민족주의란 뭐뭐뭐뭐임을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개방적 민족주의란 뭐뭇을 말한다. 이런 식의 내용 전개 방식 뭐였지? 단어 뜻 설명해 주는 거? 정의. 네, 정의. 괄호 열고 뭐뭐뭐뭐란 뭐뭐뭐뭐다. 요따위로 되어 있으면 정의. 단어 뜻 설명해 주는 거죠. 왜 설명해 줄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정의가 나오면 무조건 네모쳐 놔야 돼요. 어떻게든 써먹을 거다. 그 단어를. 개방적 민족주의란 정의, 경제,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세계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1. 개별 국가 사이의 불평등을 거부하는 겁니다. 2. 개방적 민족주의는 어떤 거는 수용하면서 어떤 거는 거부하는 거구나. 순식간에 또 뭐 나와 있어요? 대조 나와 있지. 그래서 화살표. 대조라고 이제 쓰지도 않을 거야. 양쪽 화살표만 하면 되니까. 다시 말해. 바로 이게 뭐지? 즉, 부연. 자세히 풀어줄게요. 상술에 해당되는 말이지. 그것은 정치, 경제, 문화적 종속을 거부하고 자유주의, 평등주의, 인본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뭇을 거부하고 1- 뭐뭐뭐뭇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2- 이렇게겠지.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무엇을 거부한대요? 무엇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대? 그렇지. 세계화 현상을 수용하되
무엇을 거부한대? 개별 국가 사이의 불평등을 거부하고. 개별 국가 사이의 불평등을 거부하고. 다음, 또 무엇을 거부한대요? 정치, 경제, 문화적 종속을 거부하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종속을 거부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요? 자유주의, 평등주의, 인본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유주의, 평등주의, 인본주의. 인본주의면은 똥인데. 인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괜찮은가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센스를 발휘하면 이 정도로 체크할 수는 있어요. 세계화 현상을 수용하는 거니까 세계화 현상 좋은 거지. 불평등 거부하니까 불평등 나쁜 거죠. 문화적 종속을 거부하는 거니까 종속은 나쁜 거지. 자유주의, 평등주의, 인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좋은 거지. 그래서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좋은 애들은 동그라미, 나쁜 애들은 세모. 좋은 거 나쁜 거 없을 때에는 먼저 나오면은 동그라미, 나중 나오면 세모. 그냥 그런 식으로 표시해야 이렇게. 밑으로 이제 또 내려가 볼게요. 빈칸을 해봅시다. 옛날에, 여기 옛날이란다. 소설에 나와 있는 장면인데 그의 소설에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나는 분명 박준의 소설과 전짓불, 이거 후레쉬예요, 후레쉬. 전짓불 사이에 뭔가 깊은 상관이 있는 듯한 예감에 사로잡혀 김 박사 정신병 의사에게 권해보았다. 그러나 박사는 그러나 박준의 여기지. 그러나 김 박사는 박준의 소설에 대해서 여전히 삐리리 했다. 뭐 했다? 1, 2, 3, 4, 5. 그렇지. 관심 가져보라 그랬는데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관심 보이려 하지 않았다. 죽는 거 아니야? 오래 살 거예요. 밥상에 오르는 곡물이나 채소가 국내산이라고 하면 보통 그 종자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조, 화살표. 실상은 벼, 보리, 배추 등을 제외한 많은 종자들이 국내산이 아니네. 그렇죠. 4번. 수입된 것이다. 도를 억지로 찾지 않으려 한 노자는 공자가 주장한 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노자랑 공자랑 사이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 동그라미 세모하고 삿대지. 노자 먼저 나왔으니까 도를 억지로 찾지 않으려 했다. 그러면 공자는 뭐 했을까? 그렇겠지. 즉 통치 질서가 무너진 주나라의 예법을 회복하기 위해 인위적인 규범을 만들어 도덕의식을 개혁하려는 것. 여기는 밑줄인가? 아니야. 공자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통치 질서가 무너진 주나라 예법을 회복하기 위해 인위적인 규범을 만들어 도덕의식을 개혁하는 것은 공자 얘기. 오히려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까? 그렇죠.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요 정도지 뭐. 노자는 이야기하죠. 냅둬. 알아서 잘 되어. 공자는 이대로 두면 안 돼. 예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잘 만들어야 돼. 이거죠. 층에 구분 없이 쌓인 듯이 보이는 석축은 잘 다듬어진 홍해석과 대비가 되면서 석축이랑 홍해석이랑 다르단 얘기죠? 석축은 어떻길래 층에 구분 없이 어쩌고 쌓여 있고 홍해석은 잘 다듬었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잘 다듬었다의 반대말이지. 답은 몇 번? 그렇지. 5번.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고향에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끼지 않으면 귀향은 어떠한 형태? 몸은 가서. 그렇죠.
미완의 상태, 형태. 미완,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미완성. 안일미, 완성. 완성이 아닙니다. 이거지. 한옥 좋아해요? 네. 저도 웬만하면 이렇게 여행 갈 때 한옥 펜션 있으면 일단 1순위에 넣는 편인데. 물론 1순위는 그 집에서 고양이나 개를 키우냐지. 그래서 고양이 키우는 집이다! 라고 하면 숙소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고양이 캔 한 두세 개 사가지고 가는데 그 주인한테 물어보고 줘도 되나요? 캔 보여주면은 안 됩니다. 고양이 캔인데요. 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치 캔 주면 안 되거든. 처마는 기둥이나 벽체 밖으로 길게 도출된 지붕의 아랫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처마지. 긴 처마는 서양식 주택과 비교되는 전통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이다. 긴 처마 밑줄, 전통 한옥 밑줄. 그러면 서양식 주택은 꼬불꼬불 밑줄, 그리고 또 위에다가 써야 되겠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짧은 처마. 처마가 짧아. 화면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화면을 응시한 채 보시는 것처럼 서양식 주택은 대체로 처마가 짧거나 아예 없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옥 처마가 어떤 모양인지 잘 보여주시죠. 한옥은 이처럼 벽체 밖으로 석가래를 내어서 처마를 만들어 둡니다. 어떻게? 얘네를 내놓는데 어떻게 내나요? 길게 내놓지. 어차피 지금 길이 얘기만 하고 있었으니까 길이하고 상관없는 얘네들은 애초에 신경 쓸 필요가 없던 애들이지. 근데 동양은 길다라고 했었으니까. 다음 페이지. 문제 길어진다. 잠시만요. 사람이 이 세상에 나고 학문을 하지 않고선 사람다운 사람일 수가 없다. 너무 슬프다. 어이구, 9번 봐야 되는데 10번 읽고 앉아있네. 자, 9번 다시 볼게요. 흔히 어떠한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주는 속성을 본질이라고 한다. 단어 뜻 설명했죠? 네모. 본질이란 이런 뜻이구나. 글을 시작하면서 단어 뜻을 설명해준다? 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네 익숙하지 않지.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다른 대상과 구분해주는 속성을 본질이란 단어 뜻 너네 꼭 알고 있어야 돼. 1번.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니까 핵심어인 A, 그렇죠.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확인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되겠지. X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X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을 찾으면 된다. X를 알고 싶으면 필요 충분 속성을 찾아라. 그러면 X의 본질은 X의 필요 충분 조건이지. 필요 충분 속성. 똑같은 거야. 이렇게. 다시 말해서 괜찮아. 지금까지 얘 뭐래? 라고 해도 괜찮아. 뒤에서 다시 설명해 줄 거니까. X에 대해서 오직 X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것을 찾으면 된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죠. 근데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 이러한 말들 막 그림을 그리거나 눈에 보이는 그런 개념인가? 아니죠. 2번. 그래서 다루는 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B. 예컨대 예를 들어 이어진 사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어. 괜찮지? 모든 까투리가, 까투리 뭔지 알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 암꿩. 꿩인데 암컷. 까투리가, 모든 까투리가, 오직 까투리만이 꿩이면서 암컷. 꿩이면서 암컷인 애들, 누구야? 까투리야. 까투리 말고 다른 팬더 암컷을 까투리라고 부를 수 있나? 아니죠. 꿩 수컷을 까투리라고 부를 수 있나? 없지. 오직 까투리한테만 꿩이면서 암컷이라는 속성이 있으니까 까투리라고 이름 붙여줄 수가 있고, 그러면
암컷인 꿩이라는 것이 까투리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암컷인 꿩은 애초부터 까투리의 정의라고 우리가 규정한 것이므로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까투리야 라고 하진 않거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꿩이네, 암컷이네 라고 이야기가 해야 쟤는 까투리야 라고 이름 붙여주는 거니까. 까투리의 본질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야? 나중에 붙은 거야? 나중에 붙은 거지. 그러나 암컷인 꿩은 애초부터 까투리의 정의라고 우리가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이라고 말하기엔 좀 허망하다. 다시 말해서 또 부연이죠. 본질은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라 낱말을 만들며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본질이라는 건 나중에 붙은 것이다.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사소통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칠판이죠. 책상이고. 근데 세상의 모든 칠판이 요 사이즈, 요 색깔, 모든 책상이 이 사이즈, 이 색깔, 그런가? 아니지. 얘도 책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책상이 있고 다 다르게 생겼는데 왜 다 같이 책상이라고 부를 수 있어? 뭔가 공통된 성질이 있으니까.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본질주의는 네모. 본질주의 네모. 그리고 또 위로 올라와서 빨간색 쓸 거예요. 뭐라고 쓸 거냐면 글을 읽고 있는데 무슨 주의, 뭐뭐뭐 사상, 뭐뭐뭐뭐론, 뭐뭐뭐뭐즘, 이런 애들, 이미지즘, 큐비즘, 이런 애들 나오면 일단 중요한 단어일 것이다 라고 체크. 근데 또 최근 추세에는 처음에 나오는 이런 말들 있죠. 걔네들은 안 중요해, 요즘에는. 그래서 일단 무슨 주의 나오면 저는 습관적으로 세모해 놓고 분명히 뒤에 다시 무슨 주의 또 나올 거거든. 그럼 그제서야 내요. 아,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 무슨 학, 경제학, 초기 경제학 이런 것들, 그런 애들 처음에 나오면 안 중요해, 요즘에는. 그래서 섣불리 네모 치지 말자, 그 정도. 본질주의는 무엇이 개별적인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언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의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밑에 살펴볼게요. 아직 안 나왔지. 그것이 내용 간의 논리적 관계를 따지는 게 중요하므로 지시어가 지시하는 내용인지 무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괜찮죠? 반면에 우리는 이렇게 서로 반대 화살표 할 거예요. 대조죠. 4번 상반된 두 입장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D 반면으로 이어진 앞뒤 내용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봐야 되겠어. 잘했어. 답은 5번이겠지. 반본질주의 또 다시 네모. 그러한 본질이라는 건 없어.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이지. 이른바 다른 말로 바꿀까요? 다시 말하자면 즉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 표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통해 강조되는 글쓴이의 주장, 그렇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뒤에 나오는 이 모든 말들이 글쓴이의 주장이어야 되는데 주장인 건가? 글쓴이 주장 아니죠. 반본질주의자들의 주장이고 글쓴이는 이거를 그냥 가져온 거지. 주장 아니야. 그래서 틀린 얘기 5번.
수능이 초기에는 설명문, 논설문이 그래도 한 6대4 요 정도 있었는데 점점 비중이 들어서 요즘 수능 모의고사에 논설문은 없어요. 전부 다 설명문이에요. 이렇게. 응? 그거를 잘 기억해 두셔도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는데 글쓴이의 주장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일단 어지간하면 틀린 말이야. 맞출 리가 없어.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학문하지 않고서는 사람다울 수가 없다. 아, 너무 슬프다. 학문은 뭐예요? 사람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네. 그런데 학문이라는 것은 이상하고 별다른 것이 아니다. 다행이다. 즉 부연이죠. 그저 아비가 되어서 사랑하고 아들이 돼서 효도하고 신하가 돼서 충성하고 부부가 구별을 지키고 형제가 되어서 우애가 있고 젊은이가 되어선 어른을 공경해야 하고 벗이 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등 그러면 그저 여기에서부터 뭐뭐 하는 등까지 묶읍시다. 일단 여기에 쓰인 내용 전개 방식은 뭐예요? 뭐하고 열거가 쓰였지.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에 따른 마땅함을 찾는 것 뿐이지 현묘한 아주 미묘한 데 마음을 두어 기이한 효과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어디에다가 체크할까? 말은 길지만 저라면 이렇게만 체크하고 끝낼 거예요. 학문이란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의 마땅함을 찾는 것뿐. 이렇게만 쓰면 첫 번째 단락 내용 정리지. 자꾸 내용을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한참 전의 영화인데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거든. 아버지가 아들 둘을 데리고 그냥 산에서 사는 거야. 교육을 따로 안 해. 근데 아버지의 교육은 딱 하나야. 책 하나를 던져주고 읽고서 한 페이지로 요약해와라. 그 요약이 잘 돼 있으면은 한 문단으로 요약해와라.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요약해와라. 그럼 거기까지 하면 그 아들들이 너무 좋아하는 낚시를 하러 갈 수 있었어. 그래서 글 읽기에 대해서 난 너무 그게 멋있더라고. 책 한 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구나. 그래서 자꾸 줄이려고는 하셔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한, 둘, 셋, 네 줄로 되어 있지만 학문이란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에 따른 마땅함을 찾는 것이다. 끝. 조금 더 덧붙여 주자면 학문은 인간의 조건이다. 요 정도까지 해주면 되지. 그러나 배우지 않은 사람은 본성이 가려져서 식견이 어두움으로 글을 읽어서 이치를 연구하여 행할 길을 밝히고서야 행위의 발음을 얻게 된다. 그런데도 요즘 사람은 학문이 일상생활에 있는지 모르고, 그렇지, 글쓴이는 일상생활에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 사람은 일상생활에 있는지 모르고 망령되게 뜻을 높고 멀게 하여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 특별한 사람에게 미룬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한다. 불쌍하다. 누가? 요즘 사람. 1번 학문에 대한 부연의 방법. 부연했어요? 했지. 어디서 했어? 즉 여기서 부연했죠. 부연. 기억 들어가야 되겠네. 니은 옛사람과 요즘 사람의 학문을 대조한다. 요즘 사람들 얘기는 있어. 근데 옛사람들 얘기 있나? 없죠. 니은 들어가면 틀리겠네. 열거를 통해 열거 있어요? 여기 열거 있지. 내용을 효과적으로 서술한다. 들어가야 되겠네. 정답은 5번. 됐을까? 다음 페이지. 혹시 요거 풀으셨을까? 알겠습니다. 풀기는 푸셨는데 한번 또 같이 보고 갈게요. 대상에 대한 묘사는 시각적 사실성의 의지에 표현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이와 달리 화살표
시각적으로 모순되더라도 알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시각상, 후자는 촉각상. 대충 봐도 어때요? 시각상, 촉각상 구별하겠다는 얘기지. 시각상. 시각적 사실성의 의지에 표현하는 것. 다음. 촉각상. 아니야. 촉각상. 알고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 여기에서 시각상이란 시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 앞뒤로 떨어져 있는 크기가 동일한 사물이 주체가 보는 위치에 따라 크기가 달라 보이는데, 그렇죠. 이렇게 멀리 보니까 제 얼굴 작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되게 커 보일 거예요. 슬프지. 그것을 이미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줄일까?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는 거. 그거 무슨 법이라 그러지? 그렇지. 알면은 아는 대로 얼른 냉큼 써야지. 아, 시각상은 원근법에 의한 거구나. 원근법. 도경이 원근법이라고 쓰고 있어? 네. 원근법이라고 쓰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네. 야, 좀 저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그냥 일단 네라고 대답하고 보는 거야? 네. 일단 맞고 시작할까? 아, 앞뒤로 떨어져 있는 것. 반면에 촉각상이란 촉각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이미지다. 어느 한 지점에 앞뒤로 떨어져 있는 크기가 동일한 사물을 보면 서로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물의 크기가 같다라는 인식에서 나온 거다. 괜찮나요? 첫 번째 단락은 뭐예요? 온통 대조죠. 이렇게. 옆에 그림은 탁자 위에 수박, 오이, 가지를 담은 그릇이 모여있는 민화다. 한눈에 봐도 시각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면 요 그림 밑에다가 우리 뭐라고 쓰면 돼? 시각상이라고 쓸 거예요. 시각상과 거리가 멀대. 그 시각상 반대되는 거 뭐 있었지?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촉각상이라고 쓰면 되지. 탁자는 약간 위쪽에서 그릇은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렸습니다. 시각상으로 그렸다면 뒤쪽의 다리는 짧게 그려야 하지만 탁자가 다리가 원근법적으로 보았을 때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두 다리는 크게, 뒤에 두 다리는 작게 그려야 되는데 다 똑같이 그렸대. 각각의 사물에 대해 촉각상으로 촉각상은 알고 있는 형태를 묘사하려다 보니 공간 자체가 왜곡된다. 이러한 그림, 촉각상이 더 의존한 그림이다. 체크 안 해도 돼. 왜? 우리는 이미 여기에다 촉각상이라고 썼거든.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과 차이가 있음에도 촉각적인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뭡니까? 시각상만으로는 대상을 보이는 대로 그리게 되어서, 그럼 또 체크할 수가 있겠네. 시각상, 보이는 대로만 그려. 실제 모습을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시각적 사실성보다 어디야? 시각성 사실성보다 대상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온전하게 전달하려는 목적이 강하게 적용된 겁니다. 밑으로 올게요. 1번 구체적인 예시 있어요? 있지. 이게 촉각상의 예잖아. 그러니까 맞죠? 묻고 답하는 방식. 지가 물어보고 지 혼자 대답하는 거 있어요? 물음표 한 번이라도 있으면 돼. 있죠? 핵심적인 개념을 설명합니다. 단어 뜻 설명해 주는 거 있어요? 촉각상, 시각상, 단어 뜻 설명해 줬죠? 전문가의 견해 인용, 남이 한 말 가져온 거 있을까? 없지. 4번 정답. 두 대상의 차이점을 부각하여 대조 설명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정답은 4번. 아하.